자, 그러면 같이 우리가 지문을 분석하는 법을 보도록 합시다. 그쵸? 자, 이제 여러분들 다음 주 화요일 부분 방학하죠? 지동거. 그치? 그리고 이제 사실상 이제 고2 여름방학부터는 정말로 완전 수능 체제로 돌입을 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수능이 11월 달에 있기 때문에 고3들은 이미 끝났다고 봐야 되고, 고2가 이제 본격적으로 고3 준비에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번 방학 동안에 쌤님이 기본적으로 고3 모의고사 지문을 우리가 분석하는 걸 할 거예요. 그나마 여러분들 2학기에는 조금 괜찮은 게 내신적인 부분에서 어차피 독서를 들어가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모의고사 지문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공고 같은 경우는 조금 분위기가 교과서를 조금 많이 활용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 지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모의고사 지문보다는 훨씬 쉽게 느껴질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제 모의고사 지문들 이용해가지고 아마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건데, 시험 대비할 때는 솔직히 문학보다 편해요. 알겠죠? 왜냐면은 분석만 잘하고 그걸 달달달 외우면 외우면은 뭡니까? 범위 안의 문제는 굉장히 쉽게 풀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또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야 될 거는,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 1학기 문학 시험을 칠 때도 마찬가지지만 시험 범위 아니었던 지문들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학기 독서 시험에서도 아마 시험 범위가 아닌 작품들을 그냥 지문 하나를 또 랜덤으로 가져와서 거기에 관련된 변형 문제나 이런 것들을 푸는 방향도 충분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번 방학에는 전체적인 이제 우리가 독서를 지문을 해석하는 능력, 이런 것들 우리가 좀 키워보는 방향으로 함께 수업을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오늘은 이제 첫 번째로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 전이었죠? 2025년 고3 6월 모의고사 지문들을 바탕으로 할 겁니다. 여러분들까지 포함이 되지만 이제 고3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1번부터 3번까지는 독서 이론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용이 조금 쉬운 내용이니까 그렇게 볼 필요는 없고, 조금만 고민하면 쉽게 풀 수 있는 것들이고, 자, 4번부터가 사실 진짜 본격적인 독서 지문이니까 우리가 이걸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 처음부터 봅시다. 자, 근대 국가는, 자, 이런 핵심적인 키워드, 그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표시를 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알겠습니까? 지문을 풀 때 여러분들이 조금 귀찮다고 이런 표시를 간과하면은 정말 또 여러분들 나중에 그 문제 풀 때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알겠죠? 지문 분석할 때 자꾸 이제 이런 것들을 해보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근대 국가는 바로 뭐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1차적인 존립 이유로 삼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금지 행위만을 법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만 개입을 하면서 시민의 자유를,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뭐다? 시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했던 게 근대국가의 핵심적인 생각이었다는 거죠. 이러한 목적이 반영된 자유주의적 법 모델은, 자, 그러면 근대국가의 법 모델은 바로 뭐다? 자유주의적 법 모델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둘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는 각각의 지금 근대 국가의 법 모델이 뭐냐였죠. 제목에서도 알 수 있지만 이미 세 가지 법 모델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요 세 가지를 각각 따로 표시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각각 같이 연관될 때는 이렇게 똑같은 방향으로 표시를 해주면은 나중에 보기도 훨씬 편해진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자유주의적 법 모델은 근대법의 근간을 이뤘다는 거죠. 그러나 이 모델은 자유를 실질적으로 누릴 사회 경제적 조건이 모두 동등하게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갈등이나 분쟁에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자, 이것이 바로 뭐다? 자유주의적 법 모델의 한계. 이렇게 간단하게 정도는 적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이다. 자, 두 번째 이제 법 모델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됐죠. 그러면 다르게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자, 이 모델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다? 바로 법이 삶의 세계에 더 깊숙이 개입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앞에서 있었던 자유주의적 법 모델과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법이 얼마나 이제 사람들의 생활에 관여를 하는가라는 거죠. 자, 개인의 권리 보장뿐 아니라 주거, 노동, 환경 등의 영역에서 평등과 연대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핵심은 이거죠. 바로 평등과 연대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와
제도의 구축 및 관리도 법의 역할이 되어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의무 규정들이 늘어난다. 가령 대기환경보전법은 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대기환경 관리체계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깨끗한 환경에서 시민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공적 토대를 만들고자 한다. 가령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된 설명 방법은 일종의 예시다. 사실 우리가 독서를 지문을 분석할 때 이런 설명 방법 같은 거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윗글에 대한 특징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했을 때 이런 설명 방법을 묻는 문제들도 꽤 많이 나와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법 모델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출연 과정을 보게 되면 자, 여기서 첫 번째가 바로 자유주의죠. 법 모델이 출연을 하죠. 이거는 근대 국가에서 발생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근대 국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바로 첫 번째 바로 뭐다? 바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뭐다? 1차적인 존립 이유였다. 자, 쌤님이 이렇게 정리해 준 거는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핵심 내용의 밑줄을 쳐놓으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적 법 모델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뭐다? 최소한의 금지 행위만 법으로 정하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뭐다? 시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마지막에 한계점이 드러났다고 했었죠. 바로 이 한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바로 자유를 누릴 실질적인 적인 사회 경제적 조건이 동등하지 않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뭐가 일어나게 됐다? 바로 갈등이나 분쟁이 일어나고 법이 이거를 조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생명과 재산권 보호 화살표로 뭐라고 써있나요? 1차적 존립 이유. 그렇죠. 그러니까 내용이 지금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식의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밑줄만 잘 쳐놓으면 이런 부분에 대한 힌트들이 있으니까 금방금방 문제를 봐도 금방금방 생각이 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밑줄을 치는 이유는 솔직한 말로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의 단기 기억력을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알겠죠? 그냥 읽는 것보다는 밑줄 치고 있는 게 문제 풀 때까지 조금이라도 더 기억이 나요. 참 신기한 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단기 기억력을 올리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되고, 그 중에서도 쌤님이 전에도 몇 번 얘기했는데 필기할 때도 여러분들 단기 기억력을 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알겠죠? 그게 바로 뭐냐? 필기할 때 최대한 칠판을 적게 보면서 한 번에 최대한 좀 많이 외워서 필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짧게 그렇지? 요런 방향을 연습을 많이 하면은 문제 풀 때도 단기 기억력이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는
지문 딱 읽어보면 문제를 네 문제 다 다섯 문제 다 풀 때까지도 어느 정도 한 3분의 1 정도는 다 내용이 기억이 날 거예요. 어렴풋이 듬성듬성이라고 알겠죠? 그러면 문제 풀 때 훨씬 수월해집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다 적었죠? 그렇지?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자유주의적 법 모델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두 번째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이죠. 자, 그러면 밑으로 살펴하고 두 번째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이 등장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모델은 바로 뭐다? 법이 삶의 세계에 그렇죠? 더 깊숙이 개입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바로 뭐다? 평등과 연대의 가치 구현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바로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이다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조금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런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직 여전히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거의 좀 다른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바로 뭐다? 법적 규제가 과도할 경우, 자, 이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긴다? 바로 삶의 세계를 구성해온 고유한 직업윤리들, 문화적, 도덕적 규범이 강행적 성격을 띈 법 규범에 의해서 침범당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이 바로 삶 자체를 너무 규제를 하다 보니까 삶 자체가 오히려 법에 의해 침범당하는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로써 각 영역의 자율적 조절 기능이 훼손되고 사회 통합이 법에 의해서 와해된다. 그럴수록 공동체는 갈등 상황에서 법적 해결에 의존하게 된다. 규제에 대한 요구량이 증가하면 법의 수행 능력은 한계에 부딪힌다. 문제가 발생할 때 법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는 근대법의 기본 원리가 유지되기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지금 핵심은 바로 뭐다? 법의 규제가 너무 과도하니까 요건 이제 우리가 바로 조금 요약을 해서 보면 공동체는 항상 모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법에다가만 의존한다는 거죠. 알겠죠? 그런데 이것과 반대되게 근대법의 바로 뭡니까? 핵심 내용은 바로 뭐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근대법이 추구하는 기본 원리라는 거죠. 이것이. 그렇죠. 원리가. 근데 이렇게 법이 사회국가적 복지국가적 법 모델에서는 너무 과도하게 침범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정말 간단한 문제도 다 법으로 해결하려는. 그렇지. 실제로 외국 같은 경우 그런 일이 있거든요. 미국이 고소의 나라라고 하잖아. 그렇지? 정말 조금만 뭐 해도 다 고소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 법의 규범 구조가 분열된 상태에서 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당위만 남는다. 그로 인해 법 규범이 삶의 세계에 점점 더 깊숙이 개입하게 되어 사회의 자율적 조절 기능은 더욱 망가지는 과정이 반복된다. 그렇죠? 바로 이 법이 지나치게 개입하게 되면은 핵심적인 문제가 바로 뭐다? 사회의 자율적 조절 기능을 망가뜨리는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순환을 방지하면서 사회복지 체계를 보완하고자 등장한 것이 절차주의적 법 모델이다. 이제 앞으로는 절차주의적 법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절차주의적 법 모델에 넘어가기 전에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런데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 그런데 이후부터는 사실 이 법 모델의 한계점에 대해서 지금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한계점은 바로 뭐다? 법의 규제가, 그렇죠? 과도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바로 문화적, 도덕적,
그치? 규범이. 그치? 강행적. 성격을 띈 규범에 의해 침범을 당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바로 뭐다? 공동체는 그치, 바로 뭐다? 법적 해결에 의존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이 문제는 어떻게? 바로 사회의 자율적 조절 기능이 망가지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자율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 모든 걸 다 법에게 의존하는 문제점이 생긴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혹시 내용이 이해 안 되면 바로 질문하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강행적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바로 강제로 사람들을 그렇게 하게 시키니까 사람들이 이제 점점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학교에서 굉장히 여러분들 행동 하나하나 다 규제를 해봐. 그럼 사람이 점점 능동적이지 않고 수동적이 돼버립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다 될 대로 되라지라는 약간 이런 마인드가 생기게 되고 굉장히 수동적이 되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우리가 뭐 중국 같은 나라를 좀 보게 되면은 그죠? 법이 굉장히 그 사람들의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 다 규제하니까 그냥 국가의 정책대로 국가가 하는 정책대로 그대로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문제점이 이렇게 발생을 하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세 번째 대안으로 나왔던 게 바로 즉 방금 얘기했었던 절차주의적 법 모델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바로 절차주의적 법 모델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역시 좀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절차주의적 법 모델에 따르면 따르면 법은 분쟁에 직접 개입해 해결책을 내놓는 대신에 그러면 여기서 절차주의적 법 모델은 해결책을 내놓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대신에 뭘 한다? 분쟁 당사자들의 논의와 협상을 위한 절차나 권한 분배 등 문제 해결 방식에만 관여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뭐다 앞에 있었던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과의 차이점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일종의 뭡니까? 법의 강제성을만 놓고 보면은 가장 느슨했던 게 바로 아까 자유주의 법 모델이고 그 다음에 있는 게 여기 나오는 절차주의 법 모델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가장 법의 강제성이 강한 게 바로 아까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이 이런 방향으로 이제 법의 강제성을 가지고 얘기하면 이런 방식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해가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누가 더 힘이 센가, 법의 힘이 강한가를 비교를 했을 때 자유주의가 제일 약하고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이 제일 강하고 절차주의는 어떻게 보면 그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로써 사회의 자율적 조절 기능을 보존하고 자, 절차주의적 법 모델의 핵심은 사회의 자율적 조절 기능을 보존하고 그리고 확대까지도 하고자 했다는 거죠. 또한 권력과 자본이 논의의 자기 개입해 일부가 발언권을 독점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점검 과정을 절차 안에 두도록 의무화한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항상 뭐 기업을 만들든 국가의 여러 가지 어떤 부서를 만들 때 할 때 항상 감사하는 이제 그 감사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반드시 만들게 돼 있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자체 감찰 기구나 이런 것들을 무조건 만들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절차주의적 법 모델의 이런 그 핵심 목표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건 바로 뭐다? 권력과 자본이
논의의 장에 개입해 일부가 독점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점검 과정을 절차 안에 두도록 의무화하더라는 거죠. 자, 당사자 간의 자유롭고 균등한 의견 개진 가능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절차주의적 법 모델의 목적이다. 그래서 핵심 아까 했었던 얘기를 사실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 절차주의적 법 모델은 첫 번째 바로 뭐다? 자,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분쟁, 해결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대신에 바로 뭐다? 분쟁 당사자들이 왜 이렇게 오타가 많이 나지? 자들의 논의와 그렇죠? 협상을 위한 절차, 그 다음 권한 분배 등 분배 등 그렇죠. 분쟁 해결 방식에 관여를 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절차주의적 법 모델은 바로 뭐다? 사회의 자율적 조절 기능을 보존하고 확대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바로 뭐다? 그렇죠? 권력과 자본의 개입, 그다음에 독점을 방지를 위한 그렇죠? 점검 과정을 의무화했다는 점도 바로 이 절차주의적 법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저기 뭐라 써있는 어느 거? 방지야. 방지를 위한 점검 과정 의무화. 권력과 자본의 개입, 독점 방지를 위한. 글씨 좀 더 잘 써야겠구만. 그게 아니라 칠판이 칠판이 초록색이어서 안 보여요. 그래? 칠판이 색깔이 잘 안 보여? 그럼 노란색으로 정리를 하는 게 나으려나? 다음부터는? 네. 다 적었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위에 세 가지 법 모델은 시대의 요구에 따라 등장했으나 앞선 모델을 다음 모델이 대체하며 법 체계를 지배해온 것은 아니다. 핵심은 요겁니다. 이런 것도 잘 알아둬야 돼요. 별거 아닌 내용 같지만 이런 데서 여러분들 함정을 위한 보기들이 꽤 많이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로 뭐다? 앞선 모델을 다음 모델이 대체하며 법 체계를 지배해온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현재도 바로 뭐다? 각각의 법 모델이 고유한 타당성과 필요성을 가진 채 현재 법체계 안에 공존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법에서는 최대한 자유를 보장해야 될 때는 아까 앞에 있었던 자유주의적 법 모델을 쓰고 있고, 그렇죠? 또 이런 분야에서는 반대로 법이 좀 강하게 개입된다. 특히 범죄 같은 경우는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을 취하고 있고, 그렇지?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법은 기본적으로는 절차주의적을 원칙으로 하는 이런 모습들을 현대 법 체계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저 머릿속에 집어넣으면서 내용을 정리하면은 글을 이해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자, 복합지 주제 복합 지문이니까 또 다음 나 지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임대차 계약 갱신. 자,
자, 요즘 최근 좀 특징들이 좀 주제복합지문의 특징이 좀 이거예요. 지금 현재 고3들 이전부까지는 솔직히 주제복합하면 대부분 인문지문에서 많이 나왔어요. 역사라든지 철학이라든지. 근데 요즘은 아예 이제 분야가 다른 그 두 분야의 글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좀 복합시키는 그런 모습들도 좀 많이 보여줍니다. 알겠죠? 그나마 지금 이건 이제 둘 다 약간은 사회 문화와 관련된 그런 지문이기는 한데 앞으로 갈수록 인문지문과 과학지문을 연합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좀 더 점점 비중이 커지고 있어요. 알겠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갱신 봅시다. 재산관계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계약으로 권리와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재산관계에서는 무엇이 중요하다?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대요. 그치? 그렇다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세 가지 법 모델 중에 어떤 걸 우리가 적용을 시켜야 되겠어, 여기는? 그치, 자유주의적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유주의적 법 모델을 적용하는 게 훨씬 더 낫겠죠.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계약으로 권리와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나 사회 경제적 조건을 달리하는 당사자들 간에는 약자의 보호를 위해 법률로 그 내용이 정해지는 경우가 있고 이때는 계약으로 변경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지금 법이 굉장히 이제 깊이 있게 개입을 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경우는 일종의 사회 복지국가적 법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내가 집을 사고 팔 때는 이 지금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파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 두 사람은 어느 정도 법적으로 동등한 위치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게 계약으로 알아서 하게 냅둬도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런데 내가 그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누군가가 내 건물에 이제 뭡니까? 뭐 전세든 월세든 해가지고 집을 빌려서 살 때는 집 주인에게 힘이 좀 더 강하고 그 뭡니까? 집에 들어와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힘이 좀 약할 거 아니야. 그치? 이때는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좀 강하게 작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두 개가 힘이 차이가 나니까 이걸 어떻게 한쪽에서 이쪽의 힘을 강제로라도 끌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보호하고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법적 개입을 강화. 재미나이가 대신 대답해주네요. 그치? 그죠? 자,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사실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 배경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최근은 아니지만 한 몇 년 전에 굉장히 떠들썩했던 게 바로 전세 사기. 그치? 거기다 더 나가서 이제는 막 월세 사기 이런 얘기도 많이 있던데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배경 지식도 우리가 같이 갖고 있으면은 아마 이해하기가 굉장히 좋을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계속 봅시다. 자,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는 바로 아까 얘기했던 전세나 월세 같은 집을 빌려서 사는 경우죠. 자, 임대차의 경우 그 내용은 계약으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렇죠? 하지만 임대차의 목적물인 임차물이 생활의 근거인 주택이나 생업의 근거인 상가이면 임차인 보호라는 과제는 계약만으로는 실현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바로 뭐다? 계약보다 우선 적용되는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예컨대 계약으로 임대차 기간을 이 법들에 규정된 최단 존속 기간보다 짧게 정했더라도 임차인에게는 최단 존속 기간이 보장이 된다. 즉 아무리 계약으로 그렇죠? 임대차 기간을 짧게 정하더라도 무조건 임차인에게는 최단 존속 기간이 보존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집의 경우를 예를 들어 봅시다. 알겠죠? 집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뭐 집을 산 게 아니라 전세나 그 월세를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최단 존속 기간이 2년을 유지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집주인이 나는 이거 1년만 하고 그냥 너희 쫓아내고 싶은데 좀 더 1년만 살게 하고 다음에는 월세 더 올려가지고 다음 사람 더 비싸게 받고 왜냐면 시간은 지날수록 그 뭡니까? 그 뭐라고 해요? 물가는 오르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해가지고 1년으로 계약을 하더라도
그거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더라는 거죠. 무조건 2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계약서에서 그렇게 명시를 하고 서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알겠습니까? 자, 한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일정 기간 내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갱신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자, 또 하나씩 한 명은 바로 뭐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일정 기간 내에, 그쵸? 바로 일정 기간 내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갱신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기간 내에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를 요구한 경우 임차인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며 임대차 종료 예정일로부터 최단 존속 기간만큼 임대차가 연장된다. 이것도 강제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현재 얼마 전에 이제 법이 개정된 거에 따르면은 무조건 한 번인가는 그 계약을 연장시킬 수 있어요. 조건 변화 없이. 알겠습니까? 이거는 법적으로도 임대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집주인이 난 계약 안 할 거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라고 본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통 이제 집을 만약에 빌려주게 되면 4년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어주면 알겠죠? 자, 그래서 이 기간 내에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를 요구하면은 임차인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차 종료 예정일로부터 최단 존속 기간만큼 임대차가 연장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 지문에서 핵심은 바로 뭐다? 임대차라는 거죠. 자, 이 임대차의 경우는 바로 뭐다?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이 강하게 적용하는 일종의 사회 복지 국가적 법 모델이 적용이 되는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왜? 아무래도 빌리는 사람은 힘이 약한 사람이니까. 그쵸? 자, 그래서 자,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같은 경우는 바로 뭐다? 내용은 그쵸? 바로 계약으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죠. 하지만 바로 뭐다? 자, 이 경우는 바로 계약보다 우선 적용되는 제도가 존재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바로 뭐다? 두 번째. 그렇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뭐다? 계약으로 임대차 기간. 임대차 기간에 대한 법이 있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임대차 기간은 바로 뭐다? 계약으로 법률에 규정된 최단 존속 기간보다 짧게 정했어도 임차인에게는 최단 존속 기간이 보장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그쵸? 바로 뭐다? 자, 갱신 요구권에 대한 내용이죠. 자, 갱신 요구권은 바로 뭐다? 자, 임대차 계약 종료 일정 있죠. 종료 전 일정 기간 내
계약, 갱신, 여부, 의사 표시가 가능한데, 그쵸? 자, 이때도 바로 뭐다? 그치? 그치, 바로 임차인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면 최단 존속 기간만큼 계약이 연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흰색보다는 좀 더 잘 보이나 이게? 다행이네. 그쵸? 자, 그러면 또 좀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보면은, 자, 이러한 갱신 요구권은, 자, 임대차 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인정이 된다라는 단 조건이 있다는 거야. 바로 뭐다? 갱신 요구권은 임대차 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인정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임대인도 바로 뭐다? 임대인은 법들에 규정된 갱신 거절 사유를 증명해 갱신을 거절함으로써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너무 무조건적으로 그렇다고 임차인만 보호할 수는 없잖아요. 임대인도 사람인데, 그치? 이 사람들도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법으로 정한 거절 사유는 존재를 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갱신 거절 사유의 예로 임대인이 임차물인 주택에 실거주하려는 경우를 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갱신 거절 사유의 대표적인 예는 내가 여기서 직접 살 거야 하고 이제 거절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됐습니까?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 갱신 요구권 같은 경우는 밑에다가 계속 이어서 우리가 필기를 좀 해야 되겠죠. 밑에 똑같이 필기를 한번 이어서 합시다. 자, 갱신 요구권 같은 경우는 바로 뭐다? 그쵸? 바로 자, 자, 갱신 요구권이 제한이 되는 기준이 있더라는 거죠. 첫 번째는 바로 뭐다? 임대차 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 바로 뭐다? 법률에 규정된 그렇죠? 갱신 거절 사유 존재 시 갱신 거절이 가능하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임대인의 실거주. 그래서 실제로 요것 때문에 얼마 전에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알겠죠?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던 내용인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집에서 월세인가 전세인가 그러고 살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계약 기간이 종료될 때 돼가지고 자기는 연장하려고 했는데 주인이 직접 살겠다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집을 뺄 수밖에 없었대요. 그런데 한 3개월인가 4개월 뒤에 알아보니까 다시 그 집이 뭡니까? 매물로 나와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법적 불만까지 나면서 뭐 법에서는 그 주인이 뭡니까? 원래는 자기가 직접 살려고 했는데 잠깐 살다가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임대를 놓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법의 허점들이 존재를 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생각하면 글도 조금 더 재미있게 읽을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에서도 자, 그래서 두 번째에서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에서도 바로 뭐다? 법이 아니라 계약으로 재산관계가 정해지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 경우도 바로 뭐다? 계약으로 재산관계가 정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는 바로 뭐다?
법에 의해서 뭡니까? 재산관계가 정해지는 거였잖아. 아까 얘기했듯이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좀 강제성을 띈 법들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한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또 이 임대차에도 계약으로 재산관계를 정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자, 그건 뭔지 한번 봅시다. 자,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할 권리가 소멸했거나 임차인의 경제력이 충분하면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자, 그 이유는 바로 뭐다?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할 권리가 소멸했거나 임차인의 경제력이 충분하면은 바로 뭐다?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빌린 사람이 잘 사는데 굳이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예컨대 임대차 종료 후 임차물을 반환할 때 임차인이 이를 원상 회복할 의무를 지니는지를 결정할 때는 계약이 법률보다 우선 적용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차물을 반환할 때 임차인이 이를 원상 회복할 의무를 결정할 때는 계약이 법률보다 우선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은 아직 어려가지고 이런 것에 대한 그 실제 예를 잘 모르긴 하지만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아마 잘 알 거예요. 보통 집을 빌려가지고 살다가 이사를 할 때는 집에 어느 정도 막 그 꼼꼼하게 봐가지고 뭐 손상된 부분은 없는지 걸 다시 원상 회복해주는 원상 회복의 의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애기 때문에 진짜 뭐 장판이나 그 벽지가 심하게 훼손되거나 강아지나 고양이 때문에 심하게 훼손되면은 도배도 새로 해주고 나온다든지 그런 걸 해줘야 돼요. 알겠죠? 알겠죠? 자, 계속 봅시다. 또한 보증금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렇죠? 두 번째는 바로 뭐다? 보증금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정한된 상한액을 초과하면은 최단 준속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왜? 이 정도 거를 법으로 상한액이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많은 돈 이 사람들은 낼 경제적 여건이 되네. 그러면 굳이 이 사람들까지 보호할 필요는 없다라고 법이 판단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때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기로 계약했다면 당사자들은 자유롭게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좋지? 아까 몇 번까지 했지, 동그라미? 3번까지 했네요. 4번이네, 그치? 자, 4번. 그쵸? 바로 뭐다? 계약으로 임대차 재산관계 규정의 경우. 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그렇죠? 자, 이 경우 대표적으로 바로 뭐다? 임차인이 임차물 사용 권리가 소멸을 한 경우에는 뭡니까? 계약으로서 이제 이걸 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뭐다? 그쵸? 바로 원상 회복 의무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바로 임차물을 빌린 거죠. 반환할 때 그쵸? 계약이 법률보다 우선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뭐다? 저 임차인의 경제력이 충분한 경우. 자, 그 대표적인 예가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뭐다? 보증금이 법률에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를 하게 되면 이 경우는 경제력이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게 되고 이때는 바로 뭐다? 최단 존속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막 보증금이 5억씩 10억씩 되는 이런 집에 그치?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거. 왜? 그 돈이면은 조금만 거기서 벗어나면 집을 살 수 있는 돈이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호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계약으로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임대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적 절차는 법관이 주도하는 재판 절차인데, 그렇죠? 자, 임대차 분쟁이 발생을 한 경우는, 그렇죠? 자, 이걸 해결하기 위한 원칙적 절차는 법관이 주도하는 재판 절차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도 주로 고소 고발을 많이 합니다. 알겠죠? 여기서 당사자들은 각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그렇죠? 자, 여기서 핵심은 바로 뭐다? 당사자들은 각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한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한편 분쟁 해결 절차에서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보장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도 역시 마찬가지 마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법까지 가기 전에 먼저 두 사람을 만나게 해가지고 서로 원만하게 제3자가 조금 개입을 해가지고 원만하게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가. 근데 거기서도 합의가 안 되면 결국은 어떻게? 민사소송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민사는 범죄가 아직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각자가 이제 내가 이 사람에게 의해서 피해를 받았다는 것 스스로가 그거에 대해서 증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면은 당사자들이 각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 사람이 범죄를 했어. 알겠습니까? 아예 진짜 범죄야. 알겠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있었던 전세 사기같이, 그치? 그때는 바로 뭡니까? 그쪽 상대방이 변호사가 자기가 한 게 범죄가 아니라는 거를 증명을 하고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범죄 같은 경우는 알겠죠? 이거는 범죄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냥 분쟁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도 마련되어 있다. 이때 조정 절차를 주관하는 조정위원회가 당사자들 위해 자료를 수집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는 당사자들이 분쟁 해결을 위해 이 절차를 따르기로 합의해야 시작되며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 절차를 따라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 부분에서 제시한 게 바로 뭐다? 저 다섯 번째가 임대차 분쟁 해결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죠. 자, 첫 번째는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바로 뭐다? 원칙적 절차는 바로 재판인 것이고 이 경우는 어떻게? 당사자들이 각자 주장의 근거 자료를 제출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두 번째 바로 분쟁 조정 절차가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쟁 조정 절차에 따라서는 바로 뭐다? 그렇죠? 조정 위원회가 당사자를 위해 자료 수집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하지만 단 이 경우는 바로 뭐다? 당사자들의 합의가 필요하다. 나는 아예 저 사람하고 말도 섞기 싫어. 나는 무조건 법대로 할 거야 라고 하면은 분쟁 조정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분쟁조정 절차로 안 될 경우에 결국에 최후의 수단으로 재판으로 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렇게 이제 앞에서 우리가 범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으로 이제 임대차 계약에 대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즉 바로 임대차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는 집을 빌리는 사람이 약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호해주기 위한 여러 장치가 있더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쌤님이 이번에는 이제 여기 보면은 키워드 문제 같은 거, 가장 어려운 문제 같은 거에 지문 보기들을 조금 실어놨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봅시다. 각은 자신이 소유한 A주택과 B상가를 을에게 임대하기로 계약을 하면서, 그쵸? 여기서는 임대차 계약이죠. 그치? 자, A주택의 임대차 기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최단 존속기간으로 정했으나, 자, A주택은 바로 뭐다? 최단 존속기간으로 정했다는 거죠. 그런데 B상가의 임대차 계약 기간은 정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거죠. 기간은 정하지 않기로 했다는 겁니다. B상가의 보증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상한액을 초과한대요. 알겠습니까? 자, 아까 우리가 내용 나왔던 거지, 그치? 자, A주택 같은 경우는 이 경우 주택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이제 의를 위한, 그치? 그러니까 의식주에서 주를 위한 그런 핵심적인 요소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바로 뭐다? 법의 최단 존속 기간을 정했다는 거죠. 그런데 B상가의 경우는 어떻더라? 자, 이 경우는 최단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근거가 바로 뭐다? 바로 그 보증금이 상한액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가 나그래프에 따라서는 이것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왜? 보증금이 상한액을 초과했기 때문에. 즉 임차인이 충분한 경제력이 있다고 보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렇죠? 자, 갑이 위의 두 법에 규정된 갱신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간 중에 을에게 A주택과 B상가에 대한 임대차 종료를 주장했으나 을은 갱신을 요구했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갑은 위 기간 내에 갱신을 거절하고 을에게 A주택과 B상가를 반환하라고 함으로써 분쟁이 생겼다. 을은 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로 분쟁을 해결하자고 제안했으나 갑이 이를 거절했다는 거죠. 결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경우에 예상을 해보면 결과를 예상해보면 바로 뭐다? A주택 같은 경우는 바로 뭡니까? 그 존속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까? 왜? 이거는 주택은 임대차 계약 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무조건 이제 임차인에게 우선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뭡니까? 특히나 여기서 지금 제시된 질문에는 법으로 정한 거절 사유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종료를 주장했다고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존속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거죠. 단 아까도 얘기했듯이 바로 뭐다? 거절 사유 존재시 법적으로 인정되는 거지. 존재시는 거절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B상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어떻습니까? 보증금 상한액을 이미 초과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뭡니까? 계약 갱신이 불가하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B상가는. 그죠? 그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면 바로 뭐다? 분쟁 조정 절차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갑이 이것을 어떻게 했다? 거절했다고 했죠. 그러면 이 경우는 분쟁 조절이 일어날 수가 없고 무조건 무엇으로? 재판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자,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글의 내용을 적용을 시켜가지고 보기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키우기 위해 선생님이 일부러 이것도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함께 보면서 우리가 능력을 자꾸 키워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지금 벌써 3시 반인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네, 그치? 잠깐 15분 정도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